광주대 조영탁입니다. 우리 김 박사님께서 이제 지난번 제 방송을 들으시고 연락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런 행사를 계속 하니까 한번 오시겠습니까? 했더니 기꺼이 안티옥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한테서 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아직까지 참 신앙이 갑자기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때 많은 그 울림을 받았는데요. 그렇게 영혼육 이렇게만 써두면은 우리말 이 참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창제하신 후민정음, 이거는 정말 참 너무나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정말 이렇게 좋은 문자 체계를 만들었다는 것은 참 놀라울 지경인데요. 왜냐하면 타이핑할 때 똑같은 내용을 타이핑하더라도 우리나라가 1초 같으면 일본은 한 1.5초, 한자로 하려 그러면 한 5초 정도 걸리거든요. 그리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편리한 문자 체계가 세상에 없고 때문에 이제 정말 요즘 우리 한류 문화와 같이 더불어서 이 한글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글로만 써두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이제 zero, 0도 될 수 있고 이런 식인데, 영어로는 또 사람들이 좀 많이 배웠으니까 spirit이라고 이렇게 쓰면 조금 감이 좀 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soul이라고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육은 무엇이냐면은 아니요, body는 좀 너무나 정말 좀 그런 것이고 flesh라고 합니다. flesh, 그야말로 육입니다. 육, 그죠? 그다음에 spirit, soul, flesh 이렇게 해두면 또 이거는 영어니까.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걸 잘 잊어먹고 있죠. 이 글자 영, 그죠? 그리고 혼이라는 거, 그리고 육은 당연히 아시죠. 왜 한자로 쓰느냐? 너 왜 차이니즈 캐릭터를 갖다 왜 쓰냐? 중국 좋아하느냐? 여러분, 이 한자는요, 은나라 갑골문자에서 만들어진 글자고, 은나라는 또는 상나라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하상주까지는 하화족의 국가가 아닙니다. 사실은 특히 하나라는 또는 상나라는, 은나라는 동이족의 국가였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갑골문은 동이족의 문자예요. 우리 글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한자, 왜냐하면 우리 모든 그 언어의 관념의 90%가 한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글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걸 만들었느냐? 옛날에는 신탁 문자로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우리 옛날 토속 신앙에서는 이제 그냥 신탁 문자로서 이거 한자를 개발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중원에 있는 그 화족하고 같이 이제 개발해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날의 한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중국 글자라고 할 게 아니고 우리나라 글자라고, 우리의 글자 중에 일부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체계의 문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죠.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그건 다음 이야기 드리고, 지난번에 제가 이제 두서없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진심을 갖다가 많은 분들께서 이제 이해를 해주시고 또 많이 시청해 주셔서 이게 다 목사님의 정말 능력이고 애국심의 발로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그런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원래 저는 이제 다시 그때 이제 12월 초로 돌아가 가지고 우리 교수님들한테 이제 드리고자 했던 그 글을 갖다 그때 발표하려고 그러다가 딴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글을 갖다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면서 하고 나서 다른 좀 이야기를 곁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12월 3일 이 대통령의 계엄령이 발령이 되고, 바로 다음 날 교수님들이 이 대통령 끌어내리자 이거 탄핵해야 된다는 시국 성명서를 발표하자 그래갖고 제가 우리 교직원 전용 게시판에다가
내 뜻은 그렇지 않다. 내 이야기 좀 들어보라고 혼자서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이고 한번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광주대 빼야 되겠구나. 교수님들께 그리는 글. 어제 교육발 카톡 단체방에서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성명서에 교수님들의 동창을 독려하는 메시지가 교협 회장 명의로 올라온 것을 보고 제가 깊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민 끝에 우리 대다수 교수님들께서 지역적인 환경 또는 세대적인 조건에서 제너레이션 같은 그런 조건에서 지금껏 그야말로 융단 폭격에 준하는 뇌식기 교육에 노출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몇 마디라도 우리 교수님들의 관점과 인식과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이렇게 외람되이 글을 올리나이다. 주지하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은 바로 오늘 이 시간까지 1987년 노태우 존칭을 생략하고요. 노태우의 소위 6.29 선언으로부터 탄생되었다고 세간에 알려져 있는 제6공화국 헌법 체제 하에서 영위되고 있습니다. 여담을 말씀드리면은 이 6.29 선언은 실은 노태우가 아니라 전두환 본인이 기초한 것이고 자네가 이걸로 나를 밟고 올라서라 하면서 내준 문건이면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권력 구조에서 대통령 5년 단임제인 이 헌법은 4년마다 나오는 총선 주기와 대선 주기가 어긋나서 국민들이 너무 잦은 선거에 동원되어야 하는 문제에다가 막대한 선거 비용은 물론 더욱 근본적인 문제로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가 어떤 일관된 정책을 펼쳐나가기에 5년은 좀 다소 짧다라는 등의 이유로 최소한 이 권력 구조만이라도 바꾸자는 원포인트 개헌을 해야겠다는 논의가 이른바 주머니 속의 송곳처럼 이른바 낭중지추라고 그러죠. 그런 주머니 속의 송곳처럼 튀어나오곤 했었지만은 매번 각 정파들의 이해 득실 계산으로 인하여 그야말로 요만큼의 합의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오늘에 이루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좌우간 이 6공화국 헌법 하에서 이 나라 대한민국은 온갖 우여곡절 속에서도 동서고금을 통하여 전대미문의 발전을 하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그야말로 전 세계사에서 최초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 이때는 박수 쳐도 되겠습니다. 저희들 초등학교 때 그 미국에서 원조 물자로 그러니까 뭐 옥수수빵하고 분유, 가루 그거 다들 먹고 그것만 기다리던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 먹을 게 없던 때 그거 먹고 자랐습니다. 저희가. 그러다가 이제 전 세계에 원조를 하는 그런 국가가 되었죠. 그래서 지금 세계는 대한민국을 가리켜서 경제 선진국에 이어 문화 선진국이며 고도의 민주화까지 성취한 나라로 인식하고 있고 그러한 인식하에 아시아의 동쪽 끝단 즉 극동 영어로는 Far East라고 하는 그 극동에 위치한 이 나라를 이른바 서방 세계 이른바 Western World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갖다가 국제적으로는 서방 세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동쪽 제일 끝단에 있는 이 조그만 나라를 말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이 나라 대한민국을 그렇게 발전시켜 왔고 우리는 그런 정신 속에서 참 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이 나라는 기적과 같은 나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반만년의 혹자에 따라서는 1만 년도 부족하다는 이 긴 역사를 통틀어서 오늘날과 같은 부와 영광이 이 땅 위에서 구가된 때는 명백히 없었으니까요. 요즘처럼 잘 살 때는 역사 속에 없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각설하고 요컨대 이 제6공화국 헌법은 외견상 대통령 책임제로 되어 있고 온갖 언론이나 정치권 쪽에서 툭하면 제왕적 대통령제 운운하지만 실상은 요즘과 같은 여소야대 의회 구성하에서는 국회의 의도에 따라서 행정부 기능이 마비될 수도 있는 다분히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헌법임을 많은 법학자들이 누누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즉 국회는 행정부 및 그 산하 기관들은 물론 사법부까지 모조리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비하여 국가 수반인 대통령에게는 명목상의 비상대권 즉 개헌 선포권을 주고 있긴 하지만 국회 해산권이 없다는 겁니다. 이 헌법 하에서는
더구나 어제 오늘 우리가 그 당시 이제 12월 초에 어제 오늘 우리가 분명히 본 바와 같이 대통령이 아무리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한들 국회가 이거 이유 없다 해제해라 라고 통보하면 대통령은 별 수 없이 이에 따라야 하므로 이 육공헌법에서는 사실 대통령의 이 비상대권은 한낱 무슨 동물의 흔적기관 만큼이나 퇴화되고 유명무실한 명목상의 권한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흔적기관이 뭡니까? 그 강아지들은 귀를 움직일 수 있죠. 사람들은 귀를 못 움직이잖아요. 그 때에 따라서 더 조금씩 움직이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그 사람들은 흔적기관이 조금 더 발달되고 저 같은 사람은 이 귀를 못 움직이죠. 이 이제 기관이 있긴 한데 근육이 있긴 한데 퇴화돼가지고 우리는 지금 못 움직이죠. 이 육공헌법에서 비상대권이라는 것은 그런 정도 수준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제 오늘 일어난 일입니다. 제비. 즉 검사 출신인 대통령은 역시 한치의 법도 거스림 없으면서도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이 헌적기관이지만 이 최대한의 그 권한을 동원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지금 국정을 발목 잡고 자신과 정부를 공격하고 있는 거대 여당의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한 지경인지, 그리고 자금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국민에게 깨우쳐 알리고자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을 행사한 것으로서 저는 이해합니다. 저희들 교수님들한테 드린 말씀입니다. 정말로 국가를 계엄령으로 장악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계엄령 선포를 많이 깨어서 TV를 시청하고 있는 밤 10시 반에 선포하지 않았겠지요? 정말로 헌정 질서를 잠시라도 중단할 생각이 있었다면 새벽 4시경, 서너 시경에 모든 사람들이 잠들었을 때 전광석화처럼 방송과 언론부터 장악하고 국회를 봉쇄해서 계엄 해제 의결을 못하도록 했겠죠. 그런데 국회에 투입한 인원이 병력이 280명, 그리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선관위 쪽으로 투입한 인원이 300명. 그러니까 600명도 안 되는 병력으로 계엄한다고요? 참 이상하죠.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있는 이 합법적 초단기 비무장 계엄에 대하여 이른바 내란, insurrection이라고 합니다. 또는 treason이라고 합니다. 저기 누구야? 정동영이가 뭐 rebellion 아닙니까? 가장 저급한 그냥 영어가 rebellion이고 고급 영어는 insurrection이고 바로 이 사람 이진숙 방통위원장께서 고쳐줬죠. 그랬더니 잠시 정동영 씨가 벙쪄가지고 자기는 모르는 단어였거든요. 이 비무장 계엄에 대하여 내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아래와 같이 1, 2, 3, 4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비무장 그때 병력들은 헬리콥터로 뭐 이동할 때도 물론 실탄은 싣고 가기는 갔죠. 그러나 총은 빈 총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매거진이라 그러죠. 이 탄창은 꽂지 않은 상태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럼 실탄은 왜 싣고 갔냐 그러는데 군이 움직이는데 실탄은 안 가지고 가는 그런 군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군은 항상 실탄을 그러니까 무기 자기 애미니션을 갖고 가야 돼요. 그거는 훈련할 때도 그렇고 언제든지 갖고 있고 필요할 때는 사용하는 게 군입니다. 근데 그건 당연히 그렇지만은 작전에 들어갈 때는 이거는 지금 비무장 작전이니까 그냥 실탄 안 가지고 갔는데 그걸 가지고 헬리콥터에 실탄 싣고 갔다고 해요. 군은 당연히 늘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걸 갖다가 군대 안 갔다 온 놈들이니까 그런 소리를 하죠. 맞습니다. 네. 참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최고 참 나중에 물론 그 사람들도 좀 이른바 최고 지휘관들 바로 투스타, 쓰리스타 이런 사람들한테 군에도 안 갔다 온 인간들이 막 그냥 호통치고 또 그런다고 하여 또 쓰리스타, 투스타 이런 사람들이 또 그 앞에서 절절 매는 걸 보니까 정말 속이 열불이 나는 거죠. 이제 속이 터지고 그랬습니다. 그건 여담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1, 2, 3, 4 요 다음 몇 가지 개조식으로 말씀을 이제 써봤는데 요거는 이른바 제가 그냥 썼다기보다는 제가 말씀이라기보다는 유명한 유튜버 중에 VON Voice of NPK Voice of New Paradigm of Korea라는 유튜브에 김미영 박사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말 참 공부 많이 하신 분이고 젊은 분인데 그러나 이제 그 채널은 뭐냐면 굉장히 학술적이고 깊이 있고 어려운 이야기라서 별로 이제 시청률이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채널 꼭 그 채널과 또 우리 백모 박성현 선생님 옛날
조선대 총장님의 아들이었는데 옛날에는 좌파이셨는데 이분도 뭐 서울대 선배이지만은 하여튼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고 요새는 완전히 이제 이쪽 우파의 전사로 돌아오셔가지고 방송을 하시는데 그분 방송을 들으면서 많이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분 방송은 역시도 참 조금 이렇게 깊이 있고 어렵고 학술적이라서 별로 좀 그렇지만은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해 올립니다. 그래서 1번 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리로서 행사하였고 또 국회 과반의 표결에 따라서 해제하였다. 따라서 내란 운운은 전혀 상황 판단이 안 되는 사람들이 내키는 대로 내뱉는 소리다. 감사합니다. 자, 이 계엄법 2조 2항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라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포한다. 즉 대통령의 판단으로는 작금의 전국의 그 당시 전국이 말입니다. 전국의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상당하고 따라서 정부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 예,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보면 이거 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었지만, 자, 헌법은 뭐냐면 이 87년 헌법에서는 분명히 계엄 비상대권을 갖다 대통령한테 줘놓고 줬는데 그것에 이제 그 계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제 그 계엄군이 행정과 국가 모든 통치를 갖다가 이제 떠맡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려고 헌법에는 지정해 놓고는 국회를 해산 못 시키면은 국회가 또 하는 계엄군과 국회가 맞서기 때문에 이러면 이상하게 되는 거죠. 국가의 정부가 두 개가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좀 우리나라 그러니까 87년 헌법은 참 사실 조금 약간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는 개헌을 곧 하긴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좌우간 그래서 대통령이 헌법에 어떻게 되면 대통령이 판단할 때 이건 지금 문제 있다라고 하면 대통령한테는 그런 계엄령을 갖다가 발동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줘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계엄령을 갖다 행사했다고 하여 위헌이고 내란이라고 내란은 또 뺐잖아요. 그럼 그럼 내란을 빼버렸으면 위헌이 왜 됩니까? 위헌이 헌법에 있는 권한을 사용을 했는데 왜 그게 위헌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헌재에서 이거는 심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바로 각하가 돼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거는 더 이상 논할 거리가 없단 말이에요. 논할 거리가 대통령의 판단에 맡겨둔 게 바로 헌법입니다. 그럼 대통령이 판단했는데 왜 저기 8인의 소위 지방에 향판이나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헌법재판소 판관이 되었지만 그 사람들이 판단을 해요? 그 사람들이 무슨 권리로 말입니까? 자, 3번 대통령과 공무원의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긴 하지만 이는 절대로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국회 과반만 있으면 언제든지 행정부 장악이 가능하기 때문이고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제 자체를 개헌이 없이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따라서 밥 먹듯이 탄핵이라는 몽둥이를 꺼내서 취임 1일밖에 안 된 공무원은 물론 국회의원 본인들에 대한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검사들조차 모조리 탄핵하고 수사를 무력화시키고 본인들 사건을 맡은 재판부 판사들까지 급파하고 있는 거대 야당이 차라리 이번 계엄을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4번 다수당의 횡포로 행정부를 무력화시키는 상황을 국회 해상권이 없는 대통령이 이 최후의 수단인 계엄령 외에 무슨 수로 제어할 수 있겠는가? 이번 상황은 바로 헌법의 이 흠결을 파고들어 대통령과 행정부 또 감사원과 검찰까지 무력화시키려 드는 거대 야당의 선제적인 헌법 파괴 행위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 5번 요즘처럼 국회가 허구한 날 공무원 탄핵을 무슨 기관총 난사하듯이 남발하며 행정부를 장악하려 든 경우가 유사일에 있었던가? 행정부를 장악하고자 한다면 내각제 개헌을 하든지 아니면 대선에서 이겨가지고 정부 여당을 구성을 하든가 할 일이다. 그리고 우리 국민이 87 체제 이후에 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제를 선택하였으면 이 대통령제를 존중을 하고 다수당이라고 무차별 줄탄핵으로 행정부를 장악하려 드는 것은 그 자체가 오히려 내란 행위가 아닌가 이런 말씀입니다. 네. 아무리
탄핵 소추권이 국회의 권한이라 하여도 하등의 이유 없이 오로지 정파의 이익과 입맛에 따라서 국가 기능이 마비되든 말든 조자룡이 헝칼 쓰듯 함부로 뽑아 휘두른다는 것은 결코 문명국의 의회에서는 볼 수 없는 국가적으로 너무나 수치스러운 저질 깡패짓에 다름 아니다. 그렇죠? 이게 정말 부끄러운, 국제적으로 참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지금 현재 독일이라든가 뭐 유럽회 또는 미국, 캐나다, 일본까지 언론들의 반응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정말 한국이 참 이상하게 돌아간다. 특히 이제 정말 이상하다. 특히 이제 몰스탄이라는 그 단현명 국제형사재판소 대사, 그분이 이제 한국에 와서도 계시고 하지만은 그 사람도 이야기가 미국에서 볼 때, 미 행정부에서 볼 때 한국은 지금 완전히 미친 것 같다. It's a forensic이라고 막 말할 정도로 지금 이건 정말 진짜 무슨 홍위병 난도 아니고 말입니다. 하여튼 좀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단 말이죠. 거대 야당은 지금 정부가 요구한 예산안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원전 생태계 재생지원금 1,112억 원 전액 삭감, 핵 추진 잠수함의 동력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소형 원자로 개발 사업 300억 전액 삭감. 소형 원자로라는 게 SMR이라고 해서 Small Modular Reactor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뭐냐면은 원자 핵발전소가 저기 어디 예를 들어서 영광에 있다든지 울진에 있다든지 하면 거기에서부터 이쪽으로 도시로 전기를 가져오려 그러면은 송전 라인이 그게 지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송전 라인을 갖다가 송전 라인을 갖다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요. 이 좌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고압선 지나가면은 뇌가 이상해지고 암 걸려 죽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 갖다 해갖고, 우리나라 또 국민들은 또 얼마나 또 얇은지, 아니면 그걸 갖다 믿어서 그런지, 아니면은 돈을 뜯으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 죽어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 마을로 그 고압선 송전탑은 못 짓는다, 송전선은 못 짓는다라는 게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발전소를 짓는다도, 그리고 특히 신안 저쪽에 지금 태양광 쫙 깔아놨지 않습니까? 온 산이고 바다고 간에 태양광 패널로 다 덮어놓고 숲을 갖다가 산에 있는 멀쩡한 숲을 다 베어내고 거기다 발라놨는데, 그게 지금 어떠냐면은 거기도 화재도 많이 나죠. 거기는 뭐냐면은 빛이 아주 쨍쨍할 때는 그 전기를 갖다가 어디로 보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스토리지 시스템, 그러니까 저장 장치에다가 전력을 갖다가 보관하는데, 저장 장치가 그만큼 많이 아직 발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과부하가 걸리니까 거기서 폭발해가지고 화재 나고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걸 거기서 배전을 갖다 다른 데로 보내려고, 한전에다가 팔아먹으려고 한전을 송전을 하려고 하면은 그 라인들이 이제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라인을 만들 때 또 거기에 반대가 부딪히기 때문에, 사실은 전기를 생산하더라도 그거 그냥 섞이고 버리는 전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국가 보조금은 들어갈 만큼 또 들어갈 대로 들어가고, 그런 상황이고, 또 풍력도 마찬가지고, 풍력도 이 거대한 로터가 돌아갈 때, 바람개비가 돌아갈 때 그 저주파의 소음이라는 거는 그건 정말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 잘 모릅니다. 정말로 그게 한두 번 이렇게 관광 삼아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는 차라리 풍경이 그냥 평화로워 보이고 그럴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거기 365일 사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바다의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그 밑에 있는 물고기들한테는 굉장한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물고기들 다 도망가거든요. 그럼 연안 어업들이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어떤 친재생 에너지라는 것은, 이게 스테이블한 그런 고퀄리티의 전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원자력 발전소나 화력 발전소처럼 아주 일정한 파워의 전기가 생산되는 게 아니고, 구름만 지면은 전기 끊어지고 태양이 반짝이면은 아주 그냥 전기가 과다 생산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주파수도 일정하지도 않고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전혀 모르고, 그리고 고압선이, 사실 고압선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 핸드폰 쓰면 안 돼요. 핸드폰 여기에 나오는 마이크로파가 이게 얼마나, 사실 1시간씩 통화를 해도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핸드폰을 겁낼 것은 아니지만,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나오는 정도의 전력 데미지, 전력이 우리 몸에다가 끼치는 데미지보다 멀리 있는 고압선 데미지는 비교할 바가 없이 작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사람들이 그렇게 또 선동을 해가지고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이 SMR, 그래서 이제 이 SMR은 뭐냐면은 마을 단위로
원자력 조그만 모듈러를 갖다 만들어 가지고 여기는 그러니까 송전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마을에서 필요한 전기를 갖다가 여기서 발전소 SMR 만들고 여기서 SMR 만들고 자기가 필요한 만큼 이렇게 가까이서 쓰면 되니까요. 그다음에 이 SMR은 뭐냐면 이른바 핵추진 잠수함 있지 않습니까? 핵추진 잠수함이 바로 이제 동력이 되는 거예요. 여기 핵추진 잠수함의 그 동력들은 바로 조그마한 소형 원자로들이란 말입니다. 이것들은 전략 무기로서 이게 디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소음도 소음이지만 디젤은 또 그 태워야 되기 때문에 산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산소를 갖다가 뭐 이 원자력 잠수함 속에 산소를 갖다 무조건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제한 갖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항상 위로 수면 위로 올라와야 돼요. 올라와서 공기를 빨아들여 가지고 산소를 갖고 있어야지 디젤을 태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은 뭐냐? 사람들만 밥만 먹을 수 있으면 또는 화장실만 갈 수 있으면 천년만년 물속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끔씩 나오는 이유가 오로지 그 병사들 그 속에 있는 승조원들한테 보급하기 위해서만 물 위로 나오지 핵추진 잠수함은 그냥 평생 저기 바다 밑에서 이게 숨을 수가 있다면 숨고 적의 동향을 감시를 한다든지 공격을 한다든지 할 수가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어떤 그런 것이 되는데 그거 300억 전액 삭감을 했단 말이죠. 개발하지 말아요. 검경과 국정원의 마약 범죄 및 대공 수사에 필요한 업무 추진비 그리고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마약 범죄 하지 마라. 수사하지 마라. 마약 어떤 놈은 저기 누굽니까? 저기 그 경찰청장 했던 그 울산의 경찰청장 했던 그 누구예요? 저 갑자기 왜 울산에 갑자기 생각나네. 아이도 그 경찰청장이나 했던 사람이 그 국회의원을 하면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마약 범죄가 5배밖에 안 늘었는데 그게 뭐 문제냐 이런 소리를 합니다. 5배밖에 안 늘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인간입니까? 마약법 우리나라는 그전에는 문재인 정권 전까지는 우리나라는 명실공히 마약 청정국가였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문재인 정권이 지나가지고 지금 청소년의 마약 범죄가 엄청나게 늘어가지고 이게 사회 문제가 될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까지도 마약을 갖다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 미국에서도 그 바이든 정권 속에서도 많이 마약 범죄가 근데 그 마약들이 다 어디로 왔습니까? 그 마약의 가장 그 대표적인 재료 중에 하나가 펜타닐이라는 것인데 이 펜타닐이 주로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하면 바로 중국에서 만들어집니다. 중국에서 만들어져서 남미로 가가지고 그 그러니까 미국의 남부 국경이 열려 있으니까 또는 북쪽도 마찬가지. 캐나다 그래서 캐나다 멕시코 이쪽에서 양쪽으로 펜타닐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샌프란시스코 여러분들 가보면 상항이라고 하는 한자로 아주 이쁜 그 상항 상자가 그 아마 굉장히 좋은 글자인데 그 샌프란시스코 그 가보면은 거기에 살고 있는 이모 내 친구 무슨 박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 30년 이상을 살고 있는데 그 친구한테 요새 어떠냐 그랬더니 샌프란시스코에는 중간 그 샌프란시스코의 그 아주 유명한 그 거리 거기에는 지금 거리에 똥이 넘쳐나는데 개똥이 아니고 사람 똥이다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다 유튜버로 그 영상 샌프란시스코 거리를 갖다 여러분이 실제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 영상은 많습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 이상한 애들이 이렇게 걸어다니는 좀비처럼 걸어다니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보니까 바이든 이런 식으로 민주당 해서는 안 되겠다. 압도적으로 트럼프를 갖다 지지한 이유가 다 그런 겁니다. 이거 저런 식으로 하니까 나라가 그냥 무너지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 걸 갖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또 그런 걸 보면서도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정부 홍보 예산 500억 삭감, 일부 SOC 사업비 특정 지역 개발 예산 삭감, 특정 지역 같은 뭐 경상도 쪽이죠 뭐 절로 가는 예산을 잘라버려라. 거기다 특히 제일 지금 제가 정말 열받는 게 뭐냐면 동해 심해 유전 시추비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이 일어난 거죠. 그 예산 500억을 갖다가 뭐 많지도 않아요. 500억을 갖다가 고작 8억 원으로 98% 삭감을 해버렸단 말이죠. 이 대왕고래 사업은 지금 이제 첫 번째 한번 뚫어보니까 이제 첫 번째에서는 실패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바로 그 위에 저 마귀상어 지역 울릉도 그 주변에 거기에 보니까 더 이제 유망 구조가 있고, 노르웨이라는 나라가 그 스칸디나비아 저기 반도에 3국 있지 않습니까? 잘 사는 3국, 스위든, 노르웨이, 그다음에 핀란드가 있는데, 이 나라들 중에 노르웨이 같으면 한 뭐 1970년대만 하더라도 그냥 그 북쪽에 있는 지구의 북단에 있는 굉장히 가난한 그런 어촌 마을 정도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북해 유전 가능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몇 년에 걸쳐가지고 36번을 갖다 뚫었거든요. 마지막에 36번째에 이 시추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르웨이라는 나라가 팔자로 고쳤습니다. 지금 현재 7만 불 이상을 갖다 구가하는 세계 최고의 부국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20%의 확률이라 그러지만 대왕거래하고 뭐 이쪽에 우리 이쪽에 하여튼 에너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야죠. 그거 뭐 한 번 뚫는데 1,000억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1,000억도 달라고 하지도 않고 500억 갖다가 달라고 했는데 이걸 갖다가 다 잘라버리고 8억 줄게 해봐라. 이거는 뭐 하지만 약 올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정부를 가지고 그냥 뭐 정부를 농락하는 거죠. 막 우리가 희롱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 어떻게 의회가, 국가의 의회가 이런 짓을 합니까? 이제 그래갖고 이거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 저는 압니다. 그 포항에 가보면은 지금 영상을 찾아보면 그런 것도 나올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한번 찾아보십시오. 포항에서 물론 이제 가스전이 한 5년 동안 잘 조그마한 가스전이 하나 개발돼 가지고 포항 제철에서 그걸 잘 썼습니다. 사실 그런데 왜 가스전을 갖다 그때 개발되고 성공을 5년 동안 썼다는 걸 갖다 국민들한테 안 알렸는지 그건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고갈이 돼가지고 뭐 큰 가스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5년 동안 잘 쓰다가 이제 지금 그건 폐광을 하고, 그 주변에 있는 포항 주변에 조그만 마을에 가보면은 그 마을에 갑자기 자기 창고에서 뭐가 참 냄새가 나서 보니까 거기에 계속 이제 보니까 이게 불이 붙더라는 거예요. 틈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그걸 갖다가 이제 자기 혼자서 개발해가지고 계속 그 가스를 가지고 집안 난방을 다 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런 게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그 당시 박정희 정권에서부터 이제 그걸 갖다가 보고는 개발하려고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대륙붕 200m 정도만 뚫었어요. 지금은 어떠냐면 200m 정도에서 쭉 내려가요. 대륙붕에서 쭉 내려가서 심해입니다. 1500km 정도 바다로 1500km 정도, 1500m겠죠. 1.5km 정도를 갖다가 뚫어가지고 거기에는 분명히 옛날에는 못했던 거라 요새는 그 기술이 되니까 이제 거기를 갖다가 공략을 하는데, 국민들이 정말 가서 이렇게 힘을 보태주지는 못할 망정, 그 에너지 개발이라는 게 그렇게 뚫는 데마다 나오면은 뭐 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그만큼 어려운 일이고, 그런데 참 이런 식으로 발목을 잡는단 말이죠. 이에 비해서 야당 쪽 예산은 폭발적으로 증액해가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금융 지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신재생 에너지 금융 지원 2,300억, 신재생 에너지 보급 지원 1,619억, 그리고 한정공대 여기 나주에 있는 공대 지원 127억, 지역 사랑 상품권 7,053억, 거의 뭐 1조에 가까운 돈을 갖다가 지역 사랑 상품권, 이거 뭐 그야말로 포퓰리즘의 뭐 아주 그냥 뭐 전형이죠 뭐. 그리고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857억, 새만금 신공항 건설에 514억, 새만금 신항 인입 철도 100억. 도대체 공항도 짓고 철도도 짓고 도로도 짓고, 새만금 그 바람만 부는 허허벌판에 뭐가 있다고 이렇게 또 공항 짓고 도로 깔고 철도를 놓는가요? 고추 말릴 때가 아직도 부족한 건가 싶습니다. 지금 무안공항도 만들었을 때 제대로 좀 만들지. 그래 그걸 갖다가 이거 엉성하게 저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결국 대형 사고가 나고, 참 희한한 것은 저렇게 거의 80명 가까운 인명이 죽어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최상병 한 사람 죽었을 때는 그 나라를 갖다가 들었다 놨다 하던 사람들이 저 180명 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조용한지를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 그죠? 좀 이상하죠. 물론 뭐 조용한 것은 참 좋습니다만 차라리 그리고 특히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를 기대하고 있는 동해 유전 개발 사업비를 98% 깎아서 단 8억을 내준 것은 명백히 국회가 정부를 대놓고 조롱한 것이고, 이것이 아무리 유망한 사업이라고 해도 정부를 주저앉히기 위해서는 동해 유전을 일본한테 빼앗겨도 괜찮다는 심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기다가 최근 법사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 즉 간첩법 적용 대상국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장하여 예컨대 중국으로 기술을 빼돌리는 작자들도 간첩법으로 다스리겠다는 것을 법사위에서 합의까지 해놓고는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당이 발을 뺐습니다. 상국인 중국에 불충을 하면 안 된다고 뒤늦게 깨달은 것인가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툭하면 중국 공안에 구금되고 기술 다 뺏기고 간섭죄로 우리나라 국민은 중국 공안에 의해서 간첩대로 다스려지고 있는데도 말이죠.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그냥 방송사와 언론사 끌어모아 놓고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지금 국가가 얼마나 지동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설명하는 정도로는 안 되었을까요? 대통령은 왜 굳이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이 비상대권이라는 사실 거의 사장된 이 카드를 던져서 우리들에게 잠시나마 심박수를 2배로 뛰게 하였을까요? 사실 모두가 이 질문을 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때 12월 초에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저에게는 중국의 병법서 36개에서 나온 말 성동격서라는 네 글자가 떠오릅니다. 그 당시에 저는 정말 무릎을 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아마 조성한 시일 내에 우리 모두가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계엄령 밖에는 답이 없었던 이유를 알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요거는 좀 이따가 설명할게요. 나중에 대통령께서 이제 담화문을 갖다가 왜 계엄을 하셨는지 담화문을 갖다가 발표를 하셨죠. 거기에서 요 이유, 요 성동격서에 해당되는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걸 이제 계속 요것만 읽어버리면 한마디 더 덧붙인다면 그 처절했던 코리안 워, 한국 전쟁, 즉 6.25 전쟁 발발 후에 이 헐벗고 굶주린 나라의 그 처참한 인민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무려 5만 명이 넘는 미국 청년들의 목숨으로 실제로 5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준 당시 미 대통령 해리 S. 트루먼 옛날에 저 막 욕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트루먼 이 사람이 참 진짜 우리나라 구해준 사람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남긴 유명한 경고가 있죠. 바로 The buck stops here 라는 말. 이 말은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지다라는 영어예요. The buck이라는 거는 이제 사슴인데 막 수사슴이 화가 나고 사람한테 덤빌 때 거기에 딱 버티고 사슴을 갖다가 이렇게 거기서 진정시키고 세우는 그 책임, 따라서 거기에서 나온 말인데 저 사슴은 내가 여기서 멈춘다, 내가 책임진다 라는 그 말입니다. 이 말을 갖다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에 방한하면서 이 말을 호두나무로 만든 명패에 새겨서 대통령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지금 이 말을 실천하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본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아까 우리 젊은 우리 송건 학생이 이야기했다시피 정말 누군가 해야 되고 언제든지 해야 된다면 지금 해야겠다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결국 자기 몸을 던져서 자기 그냥 가만 계시면은 그냥 2년 나머지 남은 임기 다 채우고 내려오실 텐데 이분 정말 자기 몸을 던지니까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지금까지 우리 역사 현대사 속에서 우리도 대통령 내놔, 우리 대통령이야 건드리지 마 라고 이렇게 외치고 대통령이 또 우리 국민이라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감하는 이런 때가 있었습니까? 처음입니다. 정말로 이건 참 기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참 이 대통령이 정말 제가 참 무릎을 친 것도 정말 바로 이겁니다. 대통령의 이번 12.3 계엄이라는 것은 전 국민, 특히 1230 세대를 깨어나게 한 계몽령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언론사 애들 기자들 불러놓고 지금 나라 꼴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한들 하면 여러분 짐작하죠. 기자들 중에 대부분 다가 좌파인데 바로 적어 줄 리도 만무하고 그리고 적은다 한들 또 저쪽에서는 야당에서는 또 대통령이 또 언론 플레이 하네 이런 식으로 그냥 막 폄훼해 버리면 아무런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보니까 자기가 가진 권한 중에서 이게 42년 만에 이걸 내가 쓸 수가 있구나. 국민한테 정문일침을 주신 겁니다. 그죠? 우리가 전부 왜 저럴까 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대통령이 선관위에다가 300명을 보냈는데 선관위는 웬 뜬금없는 선관위. 저는 4.15 선거부터 이 선거 데이터를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말이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선거다. 이거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부정선거고 세상에 이런 선거는 본 적이 없는데
그걸 갖다 그때 바로 우리 제가 속했던 정교모 뭐 전국 정의사회를 뭐 사랑하는 전국 교수 모임이라고 해서 거기서 성명서도 발표하고 해봤자 뭐 언론이 실어주지도 않고 조선일보 뭐 조중동 이런 그들도 안 보고 그때는 스카이데일리라는 그때 뭐 그 언론도 뭐 관심도 별로 없었습니다. 4.10 그다음에 22대 선거, 22대 총선도 마찬가지. 그때 염려를 엄청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기 한동훈이 같은 이런 멍청한 놈들이 그 여당 대표를 하면서 완전히 뭐 사전 선거 하라고 뭐 난리 쳐가지고 결국은 사전 선거에서 대패를 해갖고 사전 선거가 바로 이제 부정선거의 그 가장 좋은 루트이고 수단인데 그렇게 우리가 목놓아 외쳤어도 그 저희들 말을 안 들었거든요. 그 뒤로 대통령 선거도 완전히 걱정을 했죠. 마침 다행히 하느님이 정말 보호하사 대통령께서 당선되신 겁니다. 그걸 제대로 그 선거가 만일에 제가 이제 분석을 해봤거든요. 이 선거가 제대로 됐다면 대통령 한 300만 표 정도 차이로 이기신 걸 갖다가 고작 24만 표 차이로 이기게 된 거예요. 사전선거의 조작 때문에. 우리가 부정선거라고 얘기하죠. 부정선거, 깨끗하지 못한 선거, 아주 굉장히 그 한자말로 아주 톤다운한, 그러니까 아주 이쁘게 말한 게 부정선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분식회계라는 말도 있죠. 분식. 그 말도 영어로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분식회계는 fraudulent accounting 또는 accounting fraud, 즉 회계 사기입니다. 사기. 명백히 영어로는 사기 회계, 회계 사기라고 말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갖다 그냥 분식 회계라는 그냥 애매모호한 말로 그렇게 감추어 주죠. 부정선거, 영어로는 election rigging, 사기, election fraud, 사기, 또는 fraudulent election, 선거, 사기적인 선거. 정확히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거 선거 사기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이 선거 사기는 내란 죄보다 더 심한 겁니다. 왜 그러냐? 선거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꽃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썩으면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죽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국힘당에 있는 김민정 교수가 제일 처음 말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김민정 교수 정말 참 훌륭한 똑똑한 사람이구나. 저도 뭐 복론적으로 선거는 민주주의 꽃 이렇게 했는데 아니야, 뿌리입니다라고 저희한테 그 호남에 지난번에 그 세미나 할 때 내려오셔가지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나 제가 지금 가슴에 울림이 빡 옵니다. 선거는 정말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뿌리인데 그거를 흔들어 놨으니까 이 나라가 휘청휘청 하는 겁니다. 저 완전히 뭡니까? 악의 자손 같은 놈들이 저기서 저런 망나니 짓을 갖다가 지금도 악법을 갖다가 실시간으로 엄청난 악법을 갖다 쏟아내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지고 우리가 막 반대한다 댓글 다는 것도 정말 댓글 다는 속력보다 얘들이 악법을 갖다 만들어내는 게 더 빨라요. 지금 온갖 악법을 갖다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그지? 그러니까 특히 뭡니까? 미국의 그 민주당이 하던 그 소위 PC적인 또는 wokeism, 그러니까 말하자면 트랜스젠더도 그냥 사람이니까 우리가 껴안아야 된다. 화장실에 그러면 필리핀에도 지난번에 필리핀 한번 가봤더니 화장실이 남자 있고 여자 있고, 공항에 말입니다. 남자 여자 표시 있고 중간에 트랜스젠더용 이게 기호가 있는 거예요. 남자 반 여자 반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아직 우리나라에 그런 게 없는 게 정말 다행입니다. 이 나라 제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네. 하여튼 이 정도로 이제 일단 말씀드리는데, 다만 이번에 정말 참 다행으로 생각하는 게 우리 1230 세대 이 젊은이들이 대학생 애들이 지금 많은 탄핵 반대 시국선을 하고 그러는데 이 선수들이 얼마나 정말 똑똑한지 저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금까지 늘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제가 늘 매년 이 학력이 자꾸 떨어진다. 이놈들은 학교 가서는 그냥 고개 쳐박고 핸드폰밖에 안 보고 있는데 이게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네요. 이 친구들 정말 이렇게 우리보다 더 말을 조리 있게 하고 그 지식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새 매체들이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 또는 메인스트림 미디어라고 하는 조중동 또는 KBS MBC 이런 것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도 다양한 이런 소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스를 통해서 아이들이 정확한 그걸 갖다가 정보를 얻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젊은이들이 역시 참 똑똑하구나. 앞으로 우리 나라 사람들은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면요. 최근에 이제
참 이 고마운 이야기인데 그 K 조선이 말입니다. 지금 이제 얼마 전에 한화 오션이 미국 그 칠함대에 그 군수 지원함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MRO를 했다는 건데 MRO라는 게 바로 뭐 정비입니다. Maintenance of Repair Operation이라는 건데 그 사업을 갖다가 할 만한 미국의 조선 회사가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있긴 한데 너무나 작고 너무 비싸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바로 이제 되자마자 대통령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너희 저 한국의 조선 산업을 우리 좀 우리가 많이 이용해야 되겠다 좀 도와달라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그 군수 지원함을 갖다가 가지고 와가지고 한화오션에 줬더니 원래 계약은 12개월입니다. 근데 한화오션에서 6개월 만에 이걸 갖다 다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6개월 만에 하고 그다음에 그 저기 설계도에도 없던 이 방향타에 뒤틀어진 문제 이런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야 이것도 문제가 있다 봐봐 이거 어떻게 할까? 오 그러네 고쳐줘. 6개월 안에 그걸 다 고쳐가지고 보내줬거든요. 해군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다. 미 해군이 지금 그 중국이 너무 팽창해갖고 중국 해군이 너무 지금 팽창해 배를 막 찍어내듯이 그냥 뭐 막 찍어내고 있거든요. 물론 그 배가 뭐 좋은 성능인지 아닌지는 뭐 좀 뻔하지만 까보면 중국제 까보중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 분명히 그럴 텐데 그렇지만 그래도 그 물량으로 막 공세를 하면은 힘들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걸 갖다가 이렇게 이 배들을 갖다 정비할 그게 없는데 우리나라는 뭐 거제도에 가면 뭐 현대 뭐 해상도 있고 뭐 많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그 갖다가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미국에서 이런 MRO를 하는데 매년 얼마가 돈이 들어가냐면은 그 예산이 잡히냐면 20조가 잡힙니다. 매년 20조가 그 해군의 함정들을 갖다 정비하는데 돈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걸 갖다 우리가 다 가져올 수가 있어요. 다만 이재명 같은 저는 친중 정부가 들어오면 절대 못 가져옵니다. 왜 그러냐? 예를 들어 항모라든가 이런 구축함이라든가 군수 지원함 이런 것들은 엄청난 군사 기밀이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뭐 저기 플래시 메모리에다가 그냥 바로 김정은한테 갖다 주고 중국에다가 저기 사드 배치할 때 사드 배치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모든 기밀을 갖다 중국에다가 누굽니까 지난번에 뭐 안보실장 했던 문재인 정부의 안보실장이 했던 그 친구 서욱하고 뭐 이런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중국에 다 갖다 주는데 미국이 어떻게 그 배를 갖다 우리한테 수주를 맡기겠습니까? 한국에 맡겼다가는 이 정보 정보가 다 기밀들이 다 빠져나갈 판이니까.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 나라 지키려고 그러면 우리 대통령이 지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정말 힘듭니다. 네. 제가 너무 많이 이야기했죠. 예, 제가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 하여튼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목사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